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S의 수계 알바그다디 사망을 공식 발표했다는 소식과 검찰이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했다는 소식 등을 신속하게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리뷰, 오전 10시 뉴스, 출발 640 등을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월 22일에 진행된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이 총리는 바쁜 일정을 소화했는데 그중 관심의 초점은 단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단독 회담이었습니다. 10월 24일 뉴스 리뷰는 두 총리의 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회담의 최대 안건은 양국 관계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회담장에서 이 총리는 한일 관계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시켜 나가자고 촉구했고, 아베 총리도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총리는 회담이 끝난 뒤 양국 간 대화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지만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구체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국이 국가 간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면서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총리는 양국 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아베 총리는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관계 복원까지는 아직도 먼 길이 남아있지만 양국이 대화의 의지를 보인 것은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스 리브는 이어진 보도에서 이번 회담에 대한 일본 언론들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회담 직후 논의 내용을 공개했는데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국가 간 약속의 준수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총리가 1965년 한일 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 왔다고 맞받았는데 일본 언론들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회담의 핵심 이슈인 징용배상 소송을 놓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고도통신은 이 총리가 청구권 협정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해 회담이 평행선으로 끝났다고 지적했고 요미우리 신문은 일왕 즉위의식 참석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의례적으로 하는 회담의 일환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소개하며 이번 총리 회담의 의미를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10월 25일 뉴스 리뷰에서는 한일 갈등의 최대 쟁점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한일 간 접점 찾기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일본에 한국과 일본 기업이 참여해 기금을 만들어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1+1 해법을 제안했지만 일본 측이 이를 거부하며 법적 배상에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양쪽 모두 수용 가능한 창의적인 해법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1 안을 토대로 새로운 제안을 해나가면서 양쪽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외교 당국 간 치열한 조율의 결과가 연내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8월에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등 한일 양국은 갈등을 키워왔습니다. 서로에게 이로울 것 없는 한일 관계 경색 상황에서 이번 이낙연 총리의 일왕의 즉위식 참석이 양국의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 대한 연합뉴스TV의 보도를 보면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보도량이 다소 적었던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회담 성과에서 양측의 반응을 단순히 전달하는 보도가 대부분이었는데 회담 성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나 의견들을 좀 더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10월 27일 뉴스10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와 같은 저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3분기 성장률이 0.4%에 그치면서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2%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2% 성장률을 사수하겠다고 했지만 남은 예산이 전체의 22%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금융위기나 외환위기가 아닌데도 경제개발 이후 네 번째 1%대 성장률이 현실화된 건 경제의 기초체력이 그만큼 부실하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저성장 흐름의 고착화 가능성인데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일본과의 무역 갈등 같은 외적 요인에 신성장 동력 부재와 저출산 고령화라는 내적 위기가 겹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기에 재정 확대 기조는 맞지만 단기 성장률 제고보다 경제의 근본적 차질 개선에 돈을 풀어 잠재적인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투자 촉진을 위해선 노동정책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 등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28일 출발 640에서는 10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20% 가까이 감소했는데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 행진이 11개월째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9월에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당분간 반등을 기대하기 힘든데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나온 생산자 물가 지수가 석 달 연속 내리막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생산자 물가는 한 달쯤 뒤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데 소비자들이 앞으로 1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인지를 전망하는 지표인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2002년 2월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연말부터는 부진한 지표들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경기 반등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뿐 아니라 내년에도 재정 여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고 한국은행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전했습니다. 10월 28일 뉴스오늘에서도 수출 부진 장기화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주요 상장사 10곳 중 3곳은 실적이 증권가 예상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권사 3곳 이상에서 실적 전망치를 뽑은 39개 기업 중 11곳이 기대치의 10% 이상 비달하는 영업이익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 반도체 업황 악화로 수출 실적이 부진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낮았던 기대치보단 선방했지만 3분기까지 영업이익은 이미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넘게 급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IT 제품이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들어 9월까지 22.3%로 2012년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5세대 이동통신 수요 증가와 스마트폰 탑재 고용량화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 수출 전반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란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우리나라 석유화,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은 수출 물량을 기준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선전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분쟁 등 대불안 변수가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수출 구조 혁신을 위해 시장 다변화와 제품 경쟁력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은 가운데 대내적인 악재들이 남아있어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장기적인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들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합뉴스TV가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인터뷰, 전문가 토론, 의미 있는 자료 제시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나아갈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경제는 국민들의 심리적인 요인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신중한 보도 태도를 견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25일 라이브 투데이에서는 환자나 간호사를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어딘가에서 진료를 계속하고 있다며 유독 의사에게 관대한 법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라이브 투데이에서는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는데 환자가 성추행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사건을 보도한 지난 뉴스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최근 법원이 환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이 의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성폭력 특례법상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진료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중앙지법이 판결한 불법 촬영 사건 10건 중 9건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는데 걸리지만 않으면 혹은 걸렸다 하더라도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몰카 범죄자 2명 중 1명은 재범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설령 실형을 받아도 의사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는 의사 면허 박탈 기준에 성범죄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 서울대학교 산하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실과 간호사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의사는 2012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 범행 당시 발견된 불법 촬영물만 2만여 건인데 문제는 지난해 이병헌 간호사 탈의실 몰카 영상이 추가로 유포됐고 피해자가 늘었다는 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의사는 병원을 그만뒀지만 여전히 의료업계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법이나 제도가 있다면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그 적절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보도가 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불법은 아니더라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의료업계에 계속 종사하는 현실이 이대로 괜찮은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시킨 보도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문제들을 발굴하여 공론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이은정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죠? 네, 저는 지난달 20일과 27일에 방송된 연중기획 하모니를 모니터했습니다. 2주간 베트남댁 딘티형의 행복한 제주살이라는 제목으로 1, 2부가 방송됐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1부는 제주도 해안도로를 끼고 자리 잡은 한 맛집에서 시작합니다. 제주도의 한 맛집. 이곳 맛집의 특별 메뉴는 흑돼지 버거와 베트남 커피라고 하는데요. 독특한 조합의 음식이었습니다. 손끝에서 탄생했다는데요. 호텔 주방장 출신 셰프 남편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베트남댁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이 이번 방송의 배경이었습니다. 아내 딘티영 씨. 그녀의 제주살이를 지금 만나봅니다. 제주의 원령마을 길가에 자리 잡은 두 부부의 일터인 식당에서 방송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능숙한 솜씨로 주방에 자리를 잡은 메인 셰프 충만 씨의 모습과 셰프 보조를 맡은 아내 딘티효영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딘티영 씨입니다. 아내와 함께 가게를 차렸는데요. 이들은 지역 특산물로 음식을 만든다고 합니다. 흑돼지부터 백년초를 넣은 붉은 빛깔빵까지 모든 요리에 제주의 특산물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현지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재료들을 또 맛있는 재료. 남편 충만 씨의 요리에 대한 열정과 남다른 직업 정신을 보고 아내 딘티효영 씨는 반했다고 합니다. 홀딱 반했다는데요.
그의 자부심으로 탄생한 요리는 제주를 찾은 여행객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는 내내 저도 군침이 돌았는데요. 손님들의 칭찬에 아내 딘티효영 씨가 흐뭇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딘티효영 씨가 베트남에 있을 때 직접 만들었던 경험을 토대로 베트남 커피가 나옵니다. 커피 기구를 베트남에서 가져올 정도로 열정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전통 커피인 쓰어다는 내리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저도 맛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8분 정도요. 뭐 이제 커피 맛을 아주 잘하는 사람. 커피를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두고 남편과 아내의 의견 차이도 있었는데요. 빨리 내리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정석대로 하는 아내의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보통은 그 8분 정도 딱 맞아. 가게 뒤편에는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는 100년초 양조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다가 시간이 날 때면 연로하신 시아버지를 돕기 위해 양조장으로 간다는 딘티효영 씨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참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주는 못 도와드리지만 서툴지만 열심히 도와주는 며느리를 보며 시아버지는 잘하고 있다는 격려의 말을 건네는데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참 훈훈했습니다. 서로 분담하니까. 이어서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두 남매와 딘티효영 씨가 함께 외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착한 곳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바닷가 산책로인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벗어 엄마와 아이들이 노는 장면을 보고 날씨만큼이나 따사로운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엄마 저기로. 딘티효영 씨는 남편을 따라 제주도에 왔지만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한 적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도전을 하며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딘티효영 씨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하나뿐인 내 가족을 만들어준 고마운 섬. 그가 도착한 2부에는 가게가 쉬는 날인데도 요리를 하는 충만 씨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날은 손님이 아닌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한다는데요. 셰프가 아닌 아버지의 모습이어서 그런지 음식이 더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영양 만점 한 끼를 위해서 주방에 섰답니다. 충만 씨는 호텔 주방장 출신으로 인생의 많은 시간을 요리와 함께했다는데요.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는 이 순간이 가장 뿌듯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집마당에서 딸 라키 머리를 엄마 딘티효영 씨가 직접 잘라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엄마입니다. 딸에게도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엄마의 마음이 잘 느껴졌습니다. 베트남 부모님이셨답니다. 그렇게 딸 머리를 예쁘게 다듬어준 후 본격적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나갈 채비를 하는 딘티효영 씨. 온 가족이 마트에 간다고 합니다. 휴일마다 가게에 쓸 식재료들을 사러 간다고 하는데요. 마치 나들이 하러 가는 모습처럼 즐거워 보였습니다. 마트에 간답니다. 와, 오늘 날씨 좋다. 과자 코너에서 아이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과자를 사지 못해 우는 아이의 모습을 통해 제 어린 시절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가위바위보해. 가위가위보. 때론 아내 앞에선 고분. 충만 씨가 때론 아내 앞에서 고분고분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아내한테 자유 시간을 주는 때입니다. 쥐어주곤 그렇게 남편만 남겨둔 채 그대로 출발해버리는 아내. 자유 시간을 얻은 딘티효영 씨가 친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다는 딘티효영 씨.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베트남 친구에게 한국 문화와 생활을 알려주며 친해졌다고 합니다. 정착해 많은 도움을 주는 고향 사람입니다. 친구와 밀린 이야기를 신나게 나누다 보니 해도 지고 사방이 컴컴해진 저녁이 되어 남편이 있는 가게로 향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온 걸 보자 한달음에 달려나온 남편. 몇 시냐 지금? 하지만 남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남편 충만 씨는 식재료를 차에 오래 두면 안 된다고 좀 더 빨리 오라고 합니다. 이거 다 상해. 이해는 되지만 내심 서운한 딘티효영 씨와 남편의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2부 방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3부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얼른 푸세요. 네, 모니터 내용 잘 봤습니다. 이윤정 학생은 이번 연중기획 하모니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딘티형 씨가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 해안가 도로에서 노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보기 좋았고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는 모습이라 여운이 오래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이은정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대입 정시 비중 확대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정시 비중을 높이는 것이 대입 제도의 공정성 제고로 이어질 것인지를 두고는 교육계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이 정부의 대입 정시 확대 방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현재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최선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수시라는 게 언제 왜 도입이 됐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정시 확대 움직임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요. 현재 우리 정치권의 반응을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전해주실까요? 네. 대학 입시는 시기를 기준으로는 수시와 정시로 나눌 수 있고 그 특성에 따라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수능 중심의 정시가 입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학생들은 수능 문제 풀이를 숙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획일화된 입시에 대한 반성으로 수시가 도입되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수시, 그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차츰 높아져서 지금은 대입 정원의 70에서 80%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정부가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비중을 상향하겠다고 결정한 배경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이른바 학종 입시 제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있었다고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밝혔습니다.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수능이 객관식 시험으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현재의 입시, 특히 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너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전형 확대를 주문한 이후 정치권은 정시 확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정당별로 4대 1로 나뉜 상황이라고 중앙일보는 지난달 25일 보도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시 확대를 당론으로 추진하거나 공식 회의에서 논의된 바가 없지만 국회 교육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학생부로 학생을 뽑는 것은 불공정 시비가 크고 단기간에 논란이 해소되기 어려우니 수능 위주의 정시 선발을 늘려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보다 먼저 대통령 시정연설에 찬성 반응을 보인 정당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서 대입의 불공정성을 완화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7월 국회 교육위원장을 확보한 이후 정시 확대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원내 정당 중에서 명시적으로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정당은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시 전형과 수능 시험은 고소득, 고학력, 강남에 유리하며 정시를 확대할 경우 입시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서 학종을 축소하고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 또는 학종을 개선해야 된다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종이라는 것은 지금 왜 불신의 대상이 되었는지, 또 교육부의 대책에 대해서 보수 진보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전해주실까요?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주로 내신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과 달리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의 교과 성적과 이른바 자봉동진으로 불리는 자치, 봉사활동, 동아리, 진로활동 등의 비교과 활동과 독서, 수상실적, 교과 세부 능력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학종은 부모의 재력과 정보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1 내신 성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고교 선행학습에 몰두하고 비교과, 내신, 수능 대비 등 학생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준비할 것이 많아서 학생부 관리를 위해서는 고액의 컨설팅 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재력과 입시 정보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소질과 특기, 잠재력을 평가해서 인재를 선발한다는 학종의 취지는 사라지고 깜깜이 불공정 전형이라는 폐단만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26일자 사설에서 학종 위주의 수시 전형은 그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서 수능 위주의 정시 균형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수십만 수백만 학생의 미래가 달린 입시를 한 달 안에 바꾸려는 과속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하나같이 고교 교육의 근간을 바꾸는 일인데 이렇게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29일자 논설주간의 칼럼에서 학종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정시의 계량화된 점수나 등급으로 매겨지므로 공정하다는 평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소수점 이하에서 합격, 불합격이 갈리는 반교육적 시험을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이러한 미세한 차이로 대학 수학 능력 여부와 학생의 인생이 갈려서는 안 된다면서 입시의 절차적 공정성을 위해 정시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학종을 확대하되 확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이 정시 비율 확대 방침에 대해서 현재 교원단체 또 학부모,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언론에서는 어떻게 좀 다루고 있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 입시에서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을 확대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고 지난 22일 KBS TV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종은 학종 그 자체로 개선해야지 수능 확대와는 연결할 필요가 없다면서 정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대입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측은 그동안 정수시 비중이 너무 수시 쪽에 쏠려 있어 불균형했던 만큼 정시를 일정 부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정시 확대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민단체인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도 학부모들이 지난 2년 동안 수시의 불공정성을 알리고 정시 확대를 요구해 왔는데 현 정부는 외면해 왔다면서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내년 총선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라면 교육부와 여야가 합심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5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 입시 전형에서 정시 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찬성 응답은 63.3%로 나타났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2.3%였고 모름, 무응답은 14.4%에 불과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와 관련한 우리 언론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바람직한 보도 방향을 좀 전해주신다면요. 네. 이번에 대입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정시 확대 방침이 나오게 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과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불공정성 논란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른 언론의 취재에 의해서 많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정시 확대 방침을 천명했지만 서울의 주요 대학에 한정될 것이라고 했고 얼마 정도의 비율로 정시를 확대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른바 깜깜이로 불리는 비교과 영역을 어떻게 개선할지는 향후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언론은 향후의 정시 확대 비율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개선 방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최성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